일단 설명 한번 하고. 네. 보어는요. 네. 포인트만 잡자고.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해봤을 때 보어의 원자 모형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네. 네. 포인트만 잡읍시다.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전에 원자 모형이 이론에 맞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뭐에 맞지가 않아서. 전자는 계속 움직이는데 음. 궤도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서 궤도에 따라 움직이는데 전하를 가지고 있는 애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요 에너지가 감소해요. 근데 그걸로 연결시키기에는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거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나온 거야. 방출 스펙트럼이 나왔다. 수소 원자에 방출 스펙트럼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방출 스펙트럼이 뭔지는 알잖아. 열을 가해준 상태에서 기다렸더니 일부 에너지가 튀어나오더라. 근데 뭔가 연속적으로 튀어나오지도 않고 되게 불연속적으로 나오더라. 이거 원자에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거기서 보어가 짜자잔 하고 나타난 거죠. 단 수소만 설명을 했죠. 그게 좀 아쉬울 뿐이죠. 네, 참 안타까워요, 그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로는 솔직히 다른 친구들의 스펙트럼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은 거야. 네, 그러니까 희미하게 나온 거를 무시했던 거지. 이게 찍힌 거야, 망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수소만 설명한 다른 애들 다 설명이 가능했다. 이런 개념으로 된 거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어쨌든 보어는 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 그리고 각 전자 껍질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는 말로, 그리고 거기 내에서 얘네들의 이렇게 방출되는 에너지나 또는 흡수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는 전자의 전위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바닥 상태에서 어디로 가거나 들뜬 상태로 가거나 또는 들뜬 상태에서 어디로 가거나 바닥 상태로 가거나 이런 상황 내에서의 설명을 완벽하게 했어요. 누구 거만? 수소만. 왜 수소만 가능했느냐? 전자가 하나 있어서. 그럼 헬륨부터는 설명이 안 됐어? 왜 그럴까요? 두 개 이상이 되니까 얘네들끼리 반발력이 생기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보어는 여기 껍질까지만 설명을 했잖아. 그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어 했는데 전자가 여러 개, 두 개 이상이 돼버리니까 지네끼리 반발력이 생겨서 거기 내에서 미세하게 또 위에, 미세하게 그 약간 밑에 에 해당되는 또 다른 에너지 준위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이해가셨어요? 거기에서 큰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비탈하고 보어하고는 딱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보어가 틀린 건 아니야. 껍질에 주양자수라는 값을 집어넣었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 값을 집어넣은 거 거기까지는 다 맞아. 다 맞는데 전자가 하나 있을 때는 맞는다고. 근데 전자가 두 개 이상이 되니까 지네끼리 또 반발이 생기더라 이거지. 반발이 생기다 보니까 걔만 거기에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약간 거기 아래에서 요런 게 더 미세하게 생겼을 뿐인 거야. 그러니까 수소까지만 설명이 가능하게 된 거죠. 물론 보어가 없었으면 그 다음 설명이 갑자기 생기지는 못했겠지. 그러니까 보어는 중간에 굉장히 브릿지 역할을 잘한 거예요. 보어를 탓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무슨 계열?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나는 라이먼 계열 외우세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타나는 발머 계열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적외선 영역에서 나타나는 파시엔 계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 자라 외우고 2. 가발 이렇게 외우고 3. 적파 이렇게 외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쌤은. 왜 그렇게 외울까요?
왜 그럴까요? 1, 2, 3 순서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에너지 준위에 해당되는 값으로 어떻게 구했냐면 에너지 준위 n번째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 값은 마이너스 1, 3, 1, 2에 대해서 n제곱에 대해서 뭐 킬로, 줄, 퍼, 몰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야. 요 n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양자수. 그리고 빛이 나왔잖아. 뭐가 나왔다고요? 빛이 나왔어요. 그럼 빛 에너지. 빛 에너지. 빛 에너지하고 관련된 공식은요. HF라고 보통 써요. 뭐라고 쓴다고? HF. H는 플랑크 상수라고. 몰라도 돼요. 그냥 상수야. 어차피 에너지를 정확하게 구하세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구하려면 플랑크 상수 따로 가르쳐 줍니다. 진동수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둘의 곱을 해가지고 구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오고 에너지비가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문제에서는요. 파장비가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저는 진동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그것만 물어봐. 그럼 결론은 뭐만 알면 되냐면 빛에너지하고 진동수하고 무슨 관계 있다? 비례. 비례 관계 있어요. 그것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3단원에서 파동에 대해서 배우는데 파동도 속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뭐도 가지고 있다고? 속력. 파동도 속력을 가지고 있어. 어차피 속력이라는 게 뭐분의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잖아. 근데 파동에서 시간에 해당되는 걸 우린 주기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주기. 거리에 해당되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파장이라고 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네, 진짜 배웠습니다. 네, 까마득하죠?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빛과 파동 파트에서. 축하드려요. 어쨌든 간단하게 기억을 되살린다라고 쳤을 때 파동이 이런 식으로 사인 그래프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쳤을 때 사인 나오니까 기분 되게 좋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됐을 때 올라갔다가 다시 딱 올라오는 반복하는 운동을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런 거를 우린 주기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럼 1회 반복하는데 요까지 요거서부터 요렇게 반복하는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시간을 주기라고 하자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하는데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파장. 그 거리를 파장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 가셨어? 주기는 시간인 개념이니까 t라고 쓰고요. 파장은 y자 거꾸로 쓴 모양으로 쓰고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 라틴어죠. 람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주기하고 진동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역수 관계 있어요. 둘이는. 반비례. 역수 관계 있어. 그럼 주기분의 1은 뭐가 되겠어? 진동수가 되겠죠. 그래서 진동수에다 뭘 곱한 거? 파장을 곱한 거. 이제 기호로 써볼게. 파동의 속력 V는요. 주기 T분의 람다 이렇게 될 거고요. 또는 진동수에다가 뭘 곱한 거? 뭘 곱한 거? 파장이니까 뭐라 그랬어?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빛이잖아. 빛의 속력은 C라고 표현을 해요. 뭐로 표현한다고? C. 그러면 빛의 속력을 C라고 표현하게 되면 C도 마찬가지로 V가 될 테니까 뭐가 될 거고 T분의 람다가 될 거고 C도 마찬가지로 F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F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뭐가 돼요? 람다분의 C. 그럼 요 F 대신에 람다분의 C를 넣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이 식이 왜 유리됐느냐? 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반비례 관계 있어. 이것만 하려고. 끝! 문제에서 뭐 물어봐? 얘하고 파장비가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나는 파장은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뭐를 구해서? 에너지를 구해서 그 에너지 B와 반비례 관계 있어요 라는 것만 이용해서 풀어내면 된다 이거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원자핵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원자핵이 있어요. 껍질들이 있어요.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쫙쫙쫙쫙쫙 가겠죠. 그죠? 각각 껍질마다 에너지가 있다며. 그쵸? 그럼 얘네들 넘버링 붙여줘야 돼. 그 넘버링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하자고? 주양자수라고 하자고. 그럼 얘는 1, 2, 3, 4 이런 식으로 갔어. 그래서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를 E1, E2, E3, E4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제가 의미가 뭘까? 공부했다며요. 네, 자신 있잖아요.
네. 원자핵이 무슨 전화를 띄어요? 원자핵이 무슨 전화를 띄어? 플러스 전화 띄어요. 여기서 돌아다니는 애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화를 띄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 뭐 작용해요? 아, 인력 작용하잖아. 인력. 그쵸? 그럼 얘는 가까운 곳이고 얘는 뭐가 돼? 원고. 먼 곳. 얘네들 인력이 작용하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려면 증가. 멀어져야 되잖아. 인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멀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그 인력을 이기고 바깥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커야 돼요.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 더 많이 주변에서 흡수를 해야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생기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고? 흡수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 흡수하는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각각 에너지 껍질마다, 전자 껍질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있어서 그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 흡수해 이거지. 그럼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에너지가 더 커야. 커야 되죠. 그죠? 얘가 더?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 돼요. 그럼 쭉쭉쭉쭉 가다 보면 2가 무한대로 가면 에너지가 뭐가 될까요?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에너지가 결국 핵의 인력을 이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네. 무한대로 가면 핵과 인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럼 그때 무한대 값의 에너지는 뭐가 될까? 빵. 그럼 얘가 제일 큰 거잖아. 네. 얘가 최대값이잖아. 최대값이 뭐가 돼? 0. 그럼 얘네들은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야. 이해 가셨어요? 네. 오, 왜 그러면 좋아? 물리투에 이거하고 비슷한 게 나와요. 할 거예요, 물리투? 해야 돼요. 아, 해야 돼요. 네, 물리투에서 뭐가 나오냐면 만율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나와요. 우리가 배운 건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잖아. 네. 그럼 mgh잖아. 근데 mgh에서 그 g에 해당되는 값이 중력 가속도잖아. 네. 중력 가속도가 지표면 부근에서만 적용되는 거거든. 네. 그럼 지표면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다라고 치면 만열력이 공식이 F는 만열력 상수값에 대해서 R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R자임으로 작용한다로 가정해서 MA다 같다 이렇게 놓은 거고 M하고 약분된 상태에서 가속도를 구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집어넣고 지구 질량 집어넣고 만열력 상수 집어넣어서 그래서 나온 게 중력 가속도 9.8이 나온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럼 이 중력 가속도의 9.8에 해당되는 값은 이 값이 뭐일 때? 지구 반지름일 때야. 그러니까 내가 지표면 부근에서 100m 올라간다 한들 반지름 6,400이잖아. 그거에서 100m 더 늘어나 봐야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쓴 거야. 근데 반지름의 반이나 오히려 반지름만큼이나 반지름보다 더 많이 가는 상황에서는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요. 제곱의 반비례한 게 있으니까 이게 작아져. 작아지겠죠. 작아지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이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새로운 포텐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이해가셨어? 그래서 무슨 에너지가 나온 거야? 만유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W는 뭐예요? FS. FS죠? 그럼 FS 그래프에서 얘가 뭘 뜻하죠? 1. 1이에요. 그죠? 그럼 이만큼 일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가 받았다. 쓰였다는 얘기지. 일을 했으니까 쓰였다. 에너지가 쓰였다. 또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았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뭐 했다? 소모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럼 결국 이 넓이만큼이 소모된 에너지 값이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만유인력 공식을 F 값이고 R이라고 쳤을 때 함수로 그려보자고. 얘네들 어차피 상수잖아.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 반비례.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렇죠? 제곱의 반비례 그래프로 나올 거 아니야. 제곱 반비례 그래프로 나오는데 여기 F죠? 여기 뭐예요? 거리죠? FS 그래프죠? 그럼 넓이가 뭐예요? 증가요. 넓이가 넓이. 해준 일의 될 거다라는 얘기지. 그럼 어느 지점에서 쫙 가서 저기 어디까지 가면 무한대까지 가면 이 넓이가 뭘 뜻해요? 이래요. 해준 일이에요.
그럼 거기 해준 일의 양만큼 에너지가 뭐였을까? 쓰였어요. 쓰였겠죠. 그럼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뭐였을까? 감소한 거 아니에요? 멀어졌으니까. 아, 올라갔으니까 증가했겠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이 넓이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럼 함수에서 이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하죠? 덕분에. 적분하면 돼요. 이거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만유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적분 배웠어요? 아니요, 그 3번 아직 안 배웠어요. 확실해요? 선행으로 했을 것 같은데? 아, 배우긴 했어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아, 할 줄 아는데. 할 줄 알죠? 차수가 뭐 해야 돼요? 적분하면 차수가 줄어들어요. 아, 증가해요. 증가하죠. 아니, 함수. 싸울래요? 증가하죠? 그럼 얘는 차수가 지금 어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네. 그럼 차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어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대신에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갈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R이죠. g에 대해서 마이너스 값에 대해서 얼분의 스몰m 라지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에 해당되는 값이 포텐셜 에너지. 만일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쫙 가면 더 이상 만일력이 작용해 안 작용해? 작용하지 않겠네? 그럼 저기 멀리 가고 무한대까지 가면 거기서 만일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될까? 0이 되겠죠. 그럼 그전에는 0보다 작은 값이 돼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얘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나중에 물투에서 배울 거예요. 재밌겠죠? 왜요? 수학 시간에 다 배운 거잖아. 나중에 배우기.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된다. 갈수록 에너지 주는 값은 뭐 한다? 커진다. 그러면 이만큼에 해당되는 얼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돼? E2에서 E1 뺀 거. 얘에서 얘 뺀 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되겠죠. 그 값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요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요게 요렇게도 계산하고 요렇게도 계산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그러면 요렇게 전이한 애도 있고 요렇게 전이한 애도 있더라고 치자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E3에서 E1을 빼준 값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되겠죠. 네. 이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얘네들이 몇 대 몇이에요? 이런 거 물어본다고. 에? 물어본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얘하고 얘의 파장이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반대로 바꿔요. 그러면 에너지를 구해서 파장으로 바꿔서 B를 구하시면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 2대 3이다 라고 한다면 3대 2. 그렇죠. 1대 2대 3이다 라고 한다면 3대 2대 1. 거짓말 치지 마세요. 6대 3대 2가 되겠죠. 역수치해갖고 통분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가셨어요? 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얘가 얼마야? 저기다 집어넣으면 2, 5. 1311의 상수 K라고 치자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K예요. 네. 얘는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K죠. 얘는 9분의 마이너스 K고요. 얘는 16분의 마이너스 K예요. 쭉쭉쭉 이렇게 가겠죠? 네. 그럼 그 값을 실제로 어떤 데이터 값에다가 집어넣으면 최대값의 이 무한대에서는 에너지가 0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이 1이 되겠죠. 근데 이 2는 이게 전체가 4K인데 이 전체의 크기가 K인데 거기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 네. 그럼 이 2가 어디로 가겠어? 요만큼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4분의 3이고 이게 4분의 1인 거죠. 이게 E2예요. 그럼 E3는요? 전체를 9등분한 거니까 한 이쯤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 E4는 16등분에 최선을 다해 그릴게요. 네, 이게 E4 정도 될 것 같아요. E5는요? 엄청 작아요. 그러면 전체 에너지 중에서 이 에너지가 제일 크죠. 네. 그 다음에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네. 맞죠? 그럼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전이를 하거나 이렇게 전이하거나 이렇게 전이하거나 아예 바깥쪽으로 나갔어. 아예 바깥쪽으로 나가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잖아. 그러면 양성.
이온이 되겠죠? 그럼 무슨 에너지라 그래?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요, 그걸. 그거는 2-2에서 다시 배울 거야. 근데 2-2에서 배울 거야. 오비탈까지가 2-1. 그 위에 먼저 주기율표 나오고 거기서 이온화 에너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바깥으로 나가는 건 뭐다? 뭐다?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줘요. 됐나요? 자, 또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다 어디로? 이 원에서 나가거나 이 원으로 뭐 하는 거? 떨어지는 것만 지금 본 거잖아. 그런 애들은 무조건 요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안 포함하고 있어요? 전체의 몇 분의 몇에 해당되는? 4분의 3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봤더니 얘네들이 모두 에너지가 큰 값으로 나오더라 이거지. 그 큰 값이 어느 영역에서 나오느냐, 빛 에너지 중에서 어느 영역에서 나오느냐 봤더니 무슨 영역? 그렇지, 자외선 영역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그 자외선 영역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주양자수가 1에서 2로 전이하거나 3으로 전이하거나 어디든, 또는 주양자수가 2나 3이나 어디든에서 어디로 전이가 될 때? 1로 전이가 될 때. 1에서 전이가 될 거나 1로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될 때는 당연히 에너지를 뭐를 할까요? 흡수를 하겠죠. 이렇게 될 때는 에너지를 당연히 뭐 할까요? 방출을 하겠죠. 어쨌든 흡수를 하거나 또는 방출할 때 1에서 출발하거나 1로 돌아올 때는 모두가 다 무슨 영역에서? 자외선 영역에서만 나오더라 이거지. 그걸 찾아낸 사람이 누구야? 라이먼이 되는 거야. 그래서 1과 관련된 애들이 자라 이렇게 외우라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2번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2번으로 떨어지고 하는 거 애들은 무조건 요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 다 포함해요, 안 해요? 그게 2번에서 3이나 4나 땡땡땡 3이나 4나 땡땡땡에서 어디로 떨어질 때? 2번으로 떨어질 때, 2번에서 출발할 때 그게 다 어디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타나더라 이거지. 이거 찾은 사람이 발머더라 이거지. 제일 먼저 찾았죠. 왜? 그럴 수 있어요. 그치, 우리 눈엔 자외선 안 보이니까. 그 다음 나올 자외선도 안 보이니까 제일 먼저 찾았어. 2번 발 이렇게 외우라 이거지. 이해 가셨어요? 근데 7로 갈 때는요 자외선 영역에서 나와요. 2에서 7로 가면요 7 이상으로 가잖아? 그럼 자외선 영역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서는 7까지 가는 거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단순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분류되어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7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7 가르쳐주면 그냥 아는 체 하세요. 알겠죠? 벌써 이거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큰 것이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어쨌든 얘네들은 3에서 어디로? 4나 5나 땡땡땡 4나 5나 땡땡땡에서 어디로 떨어질 때? 3으로 떨어질 때. 얘네들은 무조건 요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 안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얘네들은 무슨 영역? 적외선 영역에서 나타난 거고 찾아낸 사람이 파션이에요. 그래서 3 적파 이렇게 하면 되죠. 1 가발 자라 2 가발 적파 3 적파. 이해 갔어요? 그럼 봐봐, 얘 봐봐. 얘하고 에너지 차이가 크죠? 점점 좁아지죠? 얘하고 에너지 차이가 크죠? 점점 좁아지죠? 자외선 영역 그게 아니라 이쪽에 에너지가 크고 이쪽에 에너지가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왜? 크면 클수록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이만큼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거야.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양상이 나오면 넓은 쪽에 있는 쪽이 에너지가 작은 쪽이고
좁은 쪽에 있는 쪽이 에너지가 높은 쪽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만약에 자외선 영역이라고 친다면 네. 얘가 자외선 영역인지 가시광선 영역인지 적외선 영역인지는 데이터 값이 나오지 않는 한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에너지가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다라는 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보통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걸 알려줄 때는 이쪽이 뭐 파장이 680 나노미터고 이쪽이 410 나노미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시광선 영역이야. 요 숫자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파장이 410에서 680 요 사이에 언저리에 있다? 그러면 뭐다? 가시광선 영역이야. 그러면 요거보다 작은 쪽이라면 자외선인 거고 요거보다 큰 쪽이라면 적외선 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것만 확실하게 구분해 두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완자책이 있죠? 빨리 읽어보세요. 풀었나요? 그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x 이하에서 전이가 됐다며. 그럼 x에서 전이 되고 x-1에서 전이 될 수 있고 x-2에서 전이 될 수도 있고 x-3에서 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x를 구해야지. 그죠? 그럼 봐봐. 만약에 x가 2라면 2에서 1밖에 전이 되는 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x가 3이라면 3에서 2로도 내려올 수 있고요. 그쵸? 다시 2로 내려왔던 애가 1로도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3에서 다이렉트로 1로도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 근데 지금 얘는 몇 가지가 나왔어? 5가지. 뻥치지 마세요. 숫자 제대로 쓰세요. 6가지잖아. 그럼 6가지가 나오면 x가 4다라고 해보자고. 자, 4에서 3으로 떨어질 수 있죠? 그쵸? 4에서 2로 떨어질 수도 있죠? 4에서 1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3으로 떨어진 애가 2로 떨어질 수도 있죠. 2로 떨어진 애가 1로 떨어질 수도 있어. 2에서 1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3으로 떨어진 애가 1로도 그냥 바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6가지 나왔다. 근데 얘는 내려왔잖아. 뭐 했다고? 내려왔잖아. 얘는 뭐 어디로? 3으로. 얘는 어디로? 2로. 얘는 어디로? 그럼 이 자식들의 에너지가 제일 커야지. 그럼 오른쪽에 제일 큰 애 있는 애들이 얘네들 셋 중이라 하나라는 얘기야.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애가 누굴까? 그렇지. 그럼 제일 큰 애가 얘인 거야. 거기다 이거 적어놓는 거야. 그러면 다음 게 3에서 1. 다음 게 3에서 1이고 다음 게 2분의 2에서 1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여기 두 개에서도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얘도 구분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문제가 쉬워지지. 이걸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다 말해서 그러면 5번에서 1은 4고 5번에 1은 4예요. 에? x값은 4.
발목에를 해당되는 전자 전이말이 있는 대로 쓰시오 라고 한다면 발머니까 2로 떨어진 거죠? 그럼 두 개 찾으면 되지. 나다. 싸울래요? 다시 가는 소리구나. 네. 나다. 나다. 다마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B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다하고 마래요. 다가 4에서 2고 마는 3에서 1이죠. 그럼 3에서 1에 해당되는 에너지 구하고 4에서 2에 해당되는 에너지 구해서 그 B의 역수 B를 구한 게 얘가 되겠죠. 오케이? 네.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 네. 오비탈 다는 못 나갈 것 같고 네. 좀 나가는 데까지 한번 나가볼게요. 어쨌든 보호의 원자 모형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형을 잘 문제를 풀어보면서 네 거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좀 전에 연력학 할 때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자꾸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익숙해지죠? 연력학은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생각 들잖아. 아, 진짜 거기까지 생각 들었어요? 예. 어쨌든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으니까 보호 원자 모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쉬워진다. 그게 포인트야. 그러면 오늘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뭐에 대해서 오비탈 아까 살짝 얘기했잖아. 뭐라고? 전자 2개 이상이면 이게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뭔가 딴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때 마침 전자는 입자죠. 네. 근데 전자는요 파동의 성질도 가졌어요. 물리원 마지막에 보면요 파동에 대해서 막 배우거든요. 네? 파동에 대해서 막 배우다가 빛이라는 애가 파동의 성질을 가졌네? 이렇게 배워요. 근데 빛의 이 특징, 광전 효과라는 거는 파동의 성질로 설명할 수가 없네? 그럼 뭘로 설명할까? 그걸 입자로 설명하니까 이게 맞아떨어지더래. 그럼 결론은 뭐야? 빛은 파동성도 있고 뭐도 있다? 입자성도 있다. 그래서 빛은 이중성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러면 빛만 이중성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할까 안 할까? 우린 안 해. 우린 안 하는데 곽자전 했대. 그거를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증명은 못하지만 아마도 입자성의 대표적인 운동량과 파동성의 대표적인 파장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파동성이 너무 강력해서 입자성이 묻히는 거고 반비례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자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입자성이 워낙 뭐해서 강해서 파동성이 묻히는 거야. 일반적인 물질도 입자성과 파동성을 같이 가지고 있을 텐데 얘네들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라고 툭 던졌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 할까? 툭 잡은 거지. 그럼 내가 저걸 한번 증명해 볼까? 이런 거야. 그러면 입자이면서도 가장 입자의 성질이 가장 적게 가지는 애가 당연히 질량이 가장 작은 애겠죠. 입자이면서 질량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전자. 그래서 전자로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실험을 열심히 사람들이 해보니까 실제도 전자도 파동성을 가지더래 안 가지더래? 가지더래. 그럼 결론은 뭐야? 빛만 이중성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물질도 이중성을 갖는다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지.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냐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는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을 때 보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방정식을 슈레딩거 방정식을 제곱을 해봤어.
제곱을 해봤더니 뭔가가 나오더래. 뭔가가 나오더래. 그러니까 그 개념부터 이제 좀 설명하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 오비탈이란 개념 자체가 나온 게 도대체 전자가 어디 있어 이거잖아. 아니 보호까지만 해도 특정한 전자 껍질 에너지 주니까 거기서는 전혀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그런 특정한 공간에서 전자가 돌아다녀라고 했는데 헬륨부터는 안 맞잖아. 그럼 도대체 전자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간 거지. 어디 있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원자의 주변. 어디에 있지? 이렇게 된 거야. 그거를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을 풀어내면서 사람들이 알게 됐다 이거지. 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 어디 있어? 전자 주소가 어디야? 주소가 어디야 이거야. 또 무슨 시에 살아? 네, 청주시. 무슨 구? 흥덕구. 무슨 동? 복대. 복대동. 그리고 이제 번지 나오겠죠. 몇 통 몇 호. 뭐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면 뭐 도로명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건 궁금하지 않고요. 어쨌든 얘도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 그 방정식을 푸니까 보호에서 했던 주양자수라는 n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더래. 그 다음에 또 방정식을 푸니까 부양자수라고 하는 L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더래. 또 방정식을 푸니까 자기 양자수라고 하는 ML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더래. 이 세 가지가 나온 거야. 이 세 가지가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런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그냥 전자가 있는 곳에 뭐다, 주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가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이해 가셨어요? 얘는 무슨 땡땡 시야, 무슨 구야, 무슨 동이야. 그럼 무슨 동에 있으려면 그거에 포함된 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포함된 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청주에는 구가 몇 개 있어. 흥덕구도 있고 서원구도 있고 청주시예요? 청원구도 있고 또 있나요? 뭐 나도 생각나는 거 지금 3개밖에 없어. 근데 서울은 어떨까? 더 많겠지. 근데 어떤 도시는 구가 없는 데도 있죠. 그럼 구가 없는 이유는 뭐겠어? 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개 이상부터 구를 이름 붙여주지.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이 주양자수라는 그 시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부양자수가 달라지고 또 그 구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자기양자수가 달라져. 근데 방정식에선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야? 스핀 양자수라고 해요. 스핀 양자수 MS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에 따라서 얘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따라서 부양자수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얘는 얘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영향을 받아? 0부터 n-1까지로 받아. 이렇게. 이거 외워두셔야 돼. 자, 부양자수. 부양자수 다른 말로 뭐라 그랬는데요? 방위양자수라고도 해요. 자, 부양자수, 방위양자수는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은 거니까 0부터 n-1까지를 우리는 부양자수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양자수는 보호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부터? 1부터 가는 거야. 1부터.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0밖에 없는 거지. 그럼 당연히 구에 따라서 동이 영향이 될 거 아니야. 여기 무슨 동이야? 복대동. 그럼 서원구에 복대동 있어? 없죠. 청원구에 복대동 있어? 없지. 요 구에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얘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요 값을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고. 얘가 0이면 0밖에 없겠죠. 1이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얘는 0밖에 없어. 됐죠? 스핀 양자수는 뭐냐면 자,
전자가 들어가 있는 공간을 네. 걔네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오비탈이라고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오비탈 안에는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 몇 개? 2개. 근데 전자들끼리 2개가 들어가는데 하나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잖아. 네. 그럼 지네끼리 뭐 작용해? 반발. 반발력 작용하지. 반발력 작용하는데 얘네들이 또 제자리에서 축을 중심으로 스핀도 돌거든요. 네. 그럼 전하의 흐름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전하의 흐름이 생기면 주변에 뭐 생겨? 전. 자기장. 전류. 아, 자기장. 그치? 그럼 자기장이 생기면 N극 S극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요. 그럼 얘도 스핀 방향이 똑같으면 N극 S극이 같은 방향이 또 되지? 네. 그럼 반발력이 어떻게 될까? 더 심화되겠지? 그러니까 각각 오비탈마다 전자가 최대 2개가 들어가는데 스핀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되면 반발력이 너무 세모갖고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무조건 스핀 방향이 어때야 된다? 커져요. 반대여야 된다. 아. 그래야지 상쇄가 될 거다. 네. 그쵸? 그래서 스핀 양자수는 스핀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무슨 방향이라면? 시계 방향이라면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숫자로 표현했을 때 플러스 2분의 1이라면 마이너스 2분의 1. 아, 얘는 얘하고 별도로 어쨌든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는데 플러스 2분의 1이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얘네들이 합치면 뭐가 되게? 0이 돼서 상쇄가 될 수 있게. 그러한 값들로. 또는 화살표를 했을 때 얘는 뭐로 표현? 윗방향이라면 얘는 아랫방향.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이거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1인 곳에서는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주양자수가 뭐가 되면? 2가 되면 0부터 n-1까지라니까 0, 1이 되겠죠.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라고 하니까 0만 있을 거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0, 1이 이렇게 있겠죠. 그쵸? 스핀양자수는 어쨌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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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그죠? 그럼 끝. 됐죠? 3이면요? 0, 1, 2 이렇게. 얘는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0, 1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끝. 그죠? 4면요? 0, 1, 2, 3 이렇게 되겠죠. 뭐? 0. 얘는?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2, 0,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뚜루루루.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자 이거지. 네. 됐죠? 아, 그러면 수소면 누구면? 수소. 아, 수소면. 아, 수소. 원자로 몇 번? 1번.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이제 주소로 쓰면 주양자수 n, 방향자수, 그다음에 자기양자수, 그다음에 스핀 양자수 이렇게 썼다라고 쳤을 때 얘가 1이면 이게 가장 안정한 상태로 갔다라고 친다면 1이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뭐 플러스 2분의 1이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돼. 요까지는 괜찮아. 그지? 나트륨. 11번 나트륨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겁나 써야 돼.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한데 너무 귀찮으니까 좀 줄이자 이거. 줄이자. 어떻게 줄이자? 다 0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쵸? 0에 해당되는 거는 얘네들은 부양자수는 그 오비탈의 모양과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어요? 뭐야? 모양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얘는 S라고 하자. 얘도 뭐라 하자? S라고 하자. 얘도 뭐라 하자? S. 얘도 뭐라 하자? S. 근데 S 오비탈인데 S 오비탈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구분하기가 쉬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주양자수를 따서 이렇게. 얘는 뭐라고? 3S. 얘는 2S. 얘는 1S. 이렇게 가자 이거지. 네. 그러면 1은 P. P라고 하자. 2P. 네. 얘는 2. 3P. 얘는 4P. 4P. 이렇게 가자 이거지. 그럼 2는 3D. 3D. 얘는 4D. 4D. 그럼 얘는 4F. 4F. 이렇게 가자 이거지. 오케이? 네. 그렇게 가고
요 위에 상단에다가 전자가 몇 개 있다. 이렇게 쓰자 이거지. 그러면 지금 얘는 뭐냐? 얘는 뭐냐? 방향이다, 방향. 네. 뭐다고? 방향. 방향을 뜻하는 거야.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오비탈이 이렇게 방향이 세 가지가 있어. 그럼 얘는 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오비탈에 방향이 몇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어. 아, 그럼 얘는 7가지가 있어. 개 많어. 나중에 구글에다가 이미지 검색 있죠? 거기다가 D 오비탈이나 F 오비탈 쳐보세요. 그럼 이쁘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D 오비탈가 아니라 F 오비탈을 배워 안 배워? 안 배우니까 P 오비탈까지만 하면 돼. 그래서 S 오비탈은 어떤 모형? 구형이죠, 구형. P 오비탈은요? R형 모양이죠. 구형이니까 방향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R형 모양 같은 경우는 X축, Y축, Z축이라고 쳤을 때 Z축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길 수 있고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고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총 3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느냐? EP X축, 얘는 EP Y축, 얘는 EP Z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 각각마다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가? 3개씩. 각각마다 2개씩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도 여기서 2개 들어가는 거고 2개 들어가고 2개니까 여기선 2개, 여기는 몇 개? 여기는 총 전자가 2개, 여기는 몇 개? 8개. 여기는 총 몇 개? 18개. 여기는 총 몇 개? 여기서요? 36개.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갔죠? 그러니까 오비탈 개수만 세우면 돼. 얘는 오비탈 몇 개야? 1개. 얘는 오비탈이 몇 개야? 4개. 4개에다가 이제 곱하기 2만 하면 되죠. 얘 오비탈 몇 개야? 2, 3, 4, 5, 6, 7, 8, 9개. 그러니까 18개. 얘는 16개죠? 18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개. 그러니까 32개. 이렇게 되겠네요. 뭔 얘기인지 이해갔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다 쓰지 말고 얘는 1S에 2개 있고 2S에 2개 있고 2P에 6개 있고 3S에 1개 있어요. 요렇게 표현하자라는 거지. 이해갑니까? 네. 어차피 이건 한번 해봤을 테니까. 이렇게 표현한 걸 뭐라 그래? 오비탈 전자 배치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요거도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하면 돼. 1S의 전자가 위아래로 2개 있고요. 이게 이제 스핀 양산수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2S에도 마찬가지 전자가 위아래로 있고요. 2P에는 오비탈이 3개니까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2P에 오비탈이 이렇게 6개가 들어가 있고요. 3S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해야 되는 거죠. 둘 다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이거는 한 3번 써보면 금방 리커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도 내가 볼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그럼 그거는 엄청나게 가지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뭐만 구분할 줄 알면 돼? 바닥 상태가 아니면 뭐다라고 생각하면 돼? 들뜬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럼 전자 배치를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하나는 뭐죠? 점 싸, 음의 법칙. 원리. 두 번째는 파울리 법칙. 베타 원리. 마지막만 훈투의 규칙. 규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움의 원리는 뭐냐?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 준위 순으로 전자가 배치가 돼요. 네. 근데 수소는 각 껍질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다 어땠어? 같았어.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반발이 안 생기니까. 그쵸? 근데 헬륨 이상부터는 각 껍질 내에서도 오비탈마다 에너지 준위가 어땠어요? 달랐죠. 그것만 외워두시면 되죠. 근데 외우기는 쉬워. 맨 위에다가 1S라고 적어. 그 밑에는 2S, 2P 적으면 되죠. 그 밑에는 3S, 3P, 3D. 그 밑에는 4S, 4P, 4D, 4F 적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 이건 본 적 있잖아. 그럼 이거 OS가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몇 번까지만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왜? 20번까지만 할 거니까. 몇 번까지만? 20번까지만 할 거니까 1s2, 2s2, 2p6 끊고 3s2, 3p6 하고 뭐예요? 4s2 여기 10개, 여기 10개 20번까지만 갈 거라고. 그 뒤로는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요거까지만 네가 수술하면 되는 거야. 응. 그럼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 돼.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뭐예요? 오비탈 하나에는 최대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간다. 3개 들어가면 안 돼. 우리 4시 수업인데. 좀 더 놀다 오세요. 3개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2개까지만. 최대 2개야. 1개 아니면 2개야. 그게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그쵸? 또 하나 뭐 있어?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해야 된다. 그게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그러니까 파울리의 베타, 싸움의 원리가 잘못됐어? 그러면 들뜬 상태야. 바닥 상태가 아니야. 근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잘못됐어? 그거는 아예 그런 전자 배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좀 강제성을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훈투의 규칙은 뭐예요? 전자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 야. 친구들하고 놀러 갔어. 친구가 6명이 놀러 갔어. 아니 5명이 놀러 갔다라고 치자. 방을 5개 잡았어. 몇 개 잡았다고? 5개. 5명이 놀러 갔는데 방을 5개 잡았어. 첫 번째 방에 A라는 애가 갔어. 그럼 B라는 애가 방 4개 있는데 굳이 A가 있는 방으로 갈까? 안 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야. 너 A가 있는 방으로 갈 거야? B가 있는 방으로 갈 거야? 아니면 혼자 쓸 거야? 당연히 혼자 쓰겠지. 얘네도 마찬가지야.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좋다. 그런 걸 우리가 혼자 있는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홀전자라고 해요. 홀전자 수가 어떨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 그게 훈투 규칙이죠. 그럼 홀전자가 적게 배치될 수도 있고 많게 배치될 수 있어. 그거는 바닥 상태냐 들뜬 상태냐 차이라고. 싸움의 원리도 잘못 쌓일 수도 있어. 그건 바닥 상태냐 들뜬 상태냐의 차이지. 근데 얘는 아예 잘못된 거야. 3개 이상 있으면 안 돼. 그렇지. 얘만 잘못된 전자 배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그래도 돼. 하지만 무슨 상태가 아닐 뿐이야. 바닥 상태가 아닐 뿐이야. 이렇게만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훈투 규칙 할 때 이렇게 3개가 있으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산소부터 합시다. 산소 원자로 몇 번? 8번. 그러면 1s2, 2s2, 2p, 4 합쳐서 8 돼야 되니까. 그러면 1s에 전자 2개 들어가고 2s에 전자 2개 들어가고 2p에 3개잖아. 전자 하나씩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2개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2개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틀린 거. 이렇게 하면 들뜬 상태가 되는 거지. 잘못된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니야. 들뜬 상태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바닥 상태가 되는 거고. 존재는 할 수 있어요. 대신에 홀전자가 많게 배치를 해라라는 게 기본 원칙이 되는 거지. 그 상태가 바닥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괜찮아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나머지 책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막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괜히 낯설어 보이는 거야. 익숙하게 만들면요 쉬워집니다. 오히려 보호원자 모형 쪽에서 난이도 있게 나오지 오비탈에서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네가 몇 번 써보기만 하면 되고 규칙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이온의 전자 배치도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랑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그거까지 하면은 또 금방 끝나서 그냥 쭉쭉쭉 해가지고 최대한 문제풀이 많이 하면서 이번에 시험 좀 원하는 대로 좀 잘 볼 수 있게 노력해 봐야죠.
질문.